정당한 이용 활동과 관계사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준호 의원과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4차 추경 예산안이 오늘 합의됐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과거 국토위 이해충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 건 김종민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급하게 지금 들어오셨는데 네. 지금 그 국민의힘 화상의총하다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색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당색이 네. 이렇게 한 두어 가지 정도의 시안이 있는데 네. 의원님들이 좀 여러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의견 수렴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네,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보자. 음. 또 전문가가 고민을 했으니까 그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또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의원들께서 의견 내고 계시니까 아마 조만간 결론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결정 안 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4차 추경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합의안 발표를 하는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우리 간사님 또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해 주신 정성호 외결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합의안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죠. 자,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게 통신비 전 국민 2만 원 지원 문제. 이거는 청년층 그리고 노년층에 한해서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었던 거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고 또 돌봄 지원비 지급도 현재는 초등학생인데 중학생들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또 개인 택시뿐 아니라 법인 택시도 지원하기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됐고요. 대신 민주당에서는 일부 양보하는 선에 결국에서 이제 반반 양측의 입장이 약간 절충되는 선에서 접점을 찾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저 합의한 내용은 사실 저도 우리 당에서 네. 당정협의 과정에서 우리 회의 때 건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잘 합의가 됐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여야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 또 뭐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지역 가보면 법인 택시, 개인 택시 구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택시는 포함됐는데 법인 택시는 이제 자영업이 아니니까 이제 급여 생활자니까 뺀 거거든요. 네. 근데 대개 법인 택시들이 이게 그 일반 급여 생활자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하루 그 액수를 못 맞추면 사실 가져갈 돈이 별로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산납금이라고 예. 하죠. 그래서 뭐 법인 택시가 포함이 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문제가 이제 통신비 2만 원인데 네. 통신비 2만 원은 이제 야당의 주장도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온 국민이 이런 그 재난 지원에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를 네. 이제 국가가 보여주는 의미에서 한 건데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러면 꼭 필요한 계층, 이 통신 수요가
이제 개인 자기 그 어떤 그 가용 돈에 조금 이제 그 부담되는 그런 층에 이렇게 타겟팅해서 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100%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좀 양보하는 선에서 이제 합의가 됐는데 만족하시나요? 뭐 만족할 수는 없지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작은 정성을 국민들께 작은 정성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통신비를 이렇게 지원하시겠다 그러는데 사실 정권이 정권이 나서서 국가가 빚을 내 가지고 미래 세대에 드리는 작은 정성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했고요. 일단은 그 통신비는 16세에서 35세 사이 그리고 이제 노인들 이렇게 두 개의 분류층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없어서 통신비를 못 내가지고 통신이 끊긴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조차도 처음부터 못했던 것은 상당히 좀 어설픈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 통신비에서 5,200억 정도가 이제 또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것은 아이 돌봄, 이 초등학교만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요즘에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주장을 했는데 중학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15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좀 각 가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좀 보여지고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독감 무료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315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요. 네. 개인 택시는 지원받는데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개인 택시는 지원을 받는데 법인 택시 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됐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정부 방역에 협조를 했었던 이 콜라텍이라든가 유흥업소 같은 데에 한 200만 원씩을 이번에 더 좀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도 좀 더 있는데 어쨌든 여야가 마지막 날 타결이 돼서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콜라텍 그 부분도 합의가 됐다는 뜻인가요?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쪽에도 의견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런 쪽에도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추가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에 본회의에서 합의가 되면 최종 처리가 되면 추석 전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는 건 확실합니까? 예, 일단은 최대한 추석 전에 28일, 29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네. 지금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근데 뭐 다음 다는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 추석 전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 범위는 가능한 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어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과거 국토위에서 활동할 당시에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이걸 논란이니까 박덕흠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는데 사안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혹들이 총 3가지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국토위에 있으면서 가족회사를 통해서 피감기관 공사를 따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그 공사가 한 1,000억, 작게는 1,000억 이상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개 입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외압과 특혜가 불가능했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백지 신탁, 본인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백지 신탁한 본인 소유 건설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건설사 주식이 팔리지 않아서 처분을 못했던 건데 관련 안건만 국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상관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관련법에서는 60일 내에 처분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시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해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런 결정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님 이 의혹들 그리고 해명 쭉 직접 또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간다던가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어제 박덕흠 의원이 이제 해명은 하셨는데 네. 그거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공개 입찰이니까 네. 만약에 내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이건 대한민국 입찰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공개 입찰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불법적인 담합이나 입찰 비리가 항상 있거든요. 네. 특히 제가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덕흠 의원 2012년도에 공정위에서 이 박덕흠 의원 관련 기업이 공정위에서 불법 담합이나 입찰 비리로 이 과징금 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 이렇게 일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개 입찰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 논리 갖고는 조금 약하다. 명백하게 이게 이제 그 입찰 과정에서 투명하게 또는 불법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한 경쟁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제한 경쟁 액수도 이게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제 제한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기술을 이 기술로 제한해서 입찰을 한다. 그럼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이 회사가 되잖아요. 그 서울시에서 제한 경쟁했던 그런 건 지금 제한 얘기하시는 경쟁이 거죠? 뭐 토지공사도 있고 여러 군데 네. 있더라고요. 그 제한 경쟁이면 이게 사실은 이게 입찰이라 하더라도 이게 제한 경쟁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수의 계약과 별로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고 그런 부분에서도 박덕흠 의원이 정말 결백하다. 혹은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한번 좀 확인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국토위를 하세요. 상임위를. 네. 그다음에 이제 국토위 간사까지 하십니다. 근데 백지신탁을 자기 주식을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게 팔자는 거거든요. 안 팔리면은 거기 가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분은 안건에 관여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법을 보니까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회사와 관련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공직자윤리법 제 14조 11항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무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거는 건설회사의 주인 혹은 가족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국토위에 가 있으면 그건 직무죠. 거기에서 뭐 안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네. 그래서 이게 직무와 관련돼서 백지신탁된 주식이 처분이 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국토위에 계셨을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전에 20대 국회 때 김병관 의원이 비슷한 케이스였거든요. 이제 이 IT 업체에 종사를 했는데 대주주예요. 그 백지신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분이 안 돼가지고 행안위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관련 의원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먼저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스스로 바꿨어야 됐는데 그건 뭐 당에서 당연히 했어야죠. 뭐 원내대표나. 그 제가 처분이 안 됐는데도 국토위를 했다는 거. 전 이건 법의 정면으로 저는 배치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이제 백지신탁 부분 지적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박덕흠 의원의 해명이 좀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박덕흠 의원께서 상임위를 선택을 할 때 네. 정치적인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태로 봐보면 박덕흠 의원께서 국토위를 간 거에 대한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본인이 안 가는 게 더 좋았다. 그리고 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박덕흠 의원 같은 충청권 의원이시니까. 여쭤보셨어요, 예, 진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해 충돌이 모든 부서가 다 걸린다는 거예요. 건설회사를 하셨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국방위 가더라도 군대에서 나오는 공사를 수주를 해야 되고요. 환노위도 마찬가지. 환노위 가더라도 산하기관들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관련된다는.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던데 일견 이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상징적인 그 건교위 국토위죠. 국토위는 좀 그래도 좀 피하는 게 더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정치적인 판단 또 그러한 본인의 상임위 지원에 대해서의 책임은 아마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그 제한 경쟁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그런 거예요. 기술이 있거나 난이도에 있는 일을 할 때는 일정한 사람들의 기술을 보유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안을 해서 품질이나 제품을
꼭 요구하는 국가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설계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충족할 회사들을 우리가 찾는 건데 아마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고, 제안이 됐든 자유경쟁이 됐든 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분명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동양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미애 장관 논란 때 계속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계속 질문했던 사항이 뭐였었냐면 구체적 증거를 들이대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건에 대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위에 갔던 것 본인이 알면서도 거기에 왜 갔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물을 만한데 방금 제한 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든지에 대한 어떤 증거 제출 없이 계속 그냥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저는 되지 이제 이렇게 않을까요? 봅니다. 이제 이게 이 팩트가 사실관계가 좀 이게 조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박덕흠 의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분 얘기대로 제한 경쟁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게 그 어떤 로비나 아니면 압력에 의하지 않은 제한 경쟁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청와대부터 한 20년 정도 공직에 있으면서 주로 건설하는 분들의 부탁의 핵심이 이겁니다. 제한 경쟁이에요.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담당 공무원한테 이 기술을 이 경쟁 입찰에 꼭 명시를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자기 회사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건설 회사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로비 내지는 약간은 이제 그 불법이나 편법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토위에 있는 분이 제한 경쟁으로 어떤 공사를 수주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혹을 살 만한 일이다.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토위 간사면은요, 이 관련 기관들한테는 엄청난 갑입니다. 엄청나게 권한이 센 사람이에요. 그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박덕흠 씨 동생이다, 또는 박덕흠 의원의 뭐 아는 회사다. 네. 그런 회사에서 와서 이 기술 좀 집어 넣어달라, 입찰 그 공고할 때 좀 넣어달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공무원들이 이거를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정이지만 이런 추정이 가능한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는 국토위 간사까지 하시는 분이 이 제한 경쟁의 입찰에 응한다, 그 관련 회사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어렵죠. 자, 현 상황에서 우리 이제- 네. 김종민 의원님 뭐 추정과 가정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추정과 가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증거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정치 공세 맞고요. 그러나 난 정치 공세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여권이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상당히 수세적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박덕흠 의원의 카드를 쓴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여당의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을 요구를 했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그 휴가 특혜와 특권과 반칙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또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당도 엄격한 기준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실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꾸리셨던데 아마도 이제 이게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서 국민들이 불신이 더 커지는 것을 사전에 이제 차단할 목적도 좀 있어는 보이지만, 자, 특위가 만들어져서 조사가 들어가면 빨리 그 결과가 나와서 어느 선까지 그 처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어느 선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놓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민주정당도 아니고 네. 과정에 또 방법의 정당성도 부여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검증의 과정은 야당은 힘이 없잖아요. 뭐 이걸 덮을 힘도 없고 여당은 예를 들면 뭐 조사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당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하에서 여러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지금 선에서 뭐 출당이라든지 사퇴 이런 걸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네.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어떤 식의 책임지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 혹은 그 당시에 원내 책임자가 이거 법 위반이거든요. 누구라도 지금 어느 국회의원도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백지 신탁을 해놓고 처분이 안 됐는데 백지 신탁 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돼 있는 상임위에서 그냥 몇 년 동안 간사까지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저는 왜 우리 국회가 이런 걸 어떻게 허용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박덕흠 의원 문제가 아니라 전 국회의원들 다 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저는 아니요. 예. 여당에도 이런 의원이 나올 수 있다. 있다는 게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김홍걸 의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김홍걸 의원은 5년 동안 소득세가 135만 원을 낸 사람이에요. 뭐 이걸 물타기 하려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0억 원대가 넘는 이 재산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 문제고 박덕흠 의원은 윤리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지금 법적인 것은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리적인 문제예요. 왜 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왜 국토위에 배속을 했으며 또 간사까지 했는가. 그러니 그러한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갑의 입장에서 혹시 압력을 넣거나 부당한 이득을 이 가족 회사가 됐든 본인의 회사가 됐든 여기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네. 잠깐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제 법적인 문제고 이거 위법한 이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쟁 입찰 과정에서 제한 경쟁 입찰이나 아니면 입찰 비리 혹은 압력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의혹만 있는 거지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뭐 필요하면 뭐 수사나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윤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심각한 법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확인 과정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특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건가 보네요. 아니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좀 심각한 단서나 혐의가 발견되면 또 뭐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하여간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게 도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불법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여러 가지 특혜 의혹 같은 경우는 서류도 없고 분명한 휴가가 3차에 걸쳐서 나왔고 이런 팩트에 의해서 우리 당은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 정치 공세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저는 박덕흠 의원을 제가 결코 감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국민이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하자고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보면 민주당에서는 무슨 팩트가 있거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한 경쟁을 했었을 때 그럴 것이다. 예, 뭐 의혹이 이런 있는 거죠. 부분인데 그것은 민주당이 왜 의혹만 가지고 추 장관을 공격하느냐고 얘기했었던 그거로부터 한번 되돌아가 보라고 싶어요. 그래서 박덕흠 의원도 그런 확실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저희 당은 그거 이전에 뭐 민주당이 또 제기하셨으니까 국민들께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요구를 아주 높이 요구하고 계시니까 기준을 높이 요구하고 계시니까 저는 뭐 거기에 맞게 우리 당이 이렇게 진행을 해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하나는 자, 바로 잡아야 될 마지막으로 텐데요. 하고 잠깐만요. 다음 주제로 예.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추미애 장관 경우나 이 경우나 기본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해명이 뭔지 이걸 공정하게 다뤄주는 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 이게 이제 서로 확인됐으면 이게 정치 공세로 넘어가지 않고 아 이거 의심이 됐는데 보니까 해명이 저러니 한번 지켜보자 하여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가는 게 난 맞다고 보고 추미애 장관 때는 사실관계가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재탕 삼탕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린 건데 이번 경우도 우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 제기가 어떤 사실관계가 되는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반대 입증을 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김 의원 잠깐 마지막. 하나만 반론을 제기하면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이제 이 특혜 이 휴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합법적으로 다 됐다 그 얘기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휴가 나온 사람인데 왜 보좌관이 됐든 가족이 됐든 전화를 왜 하겠어요?
전화한 거는요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이거에 대한 아니에요. 대답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거 아니면 어떻게 대답을 자, 할까요? 이제 주제가 너무 그렇게 이렇게 너무 저기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 주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반복되는지 국민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데, 네. 이전에 이제 김영란법 통과될 때 이해충돌방지법 얘기 나왔다가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에 발의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나요? 이전에는 왜 안 됐길래 그때는 문제가 됐었나요? 그거는 뭐 여야 간에 저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어서 안 된다. 이건 약간 오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국회의원 생활을 하려면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방지가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네. 근데 문제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을 했을 때 국회의원의 행위 하나하나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법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입법 과정에서 이런 난점들 때문에 계속 이제 정확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데, 이번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발의를 해서 명백하게 그런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경우면은 관련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는 뭐 이런 약간은 좀 처벌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약간은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방법으로 이 이해충돌 방지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입법 검토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이건 거부하면 안 된다. 단지 효과적인 그리고 입법에 부작용이 없는 그런 길을 어떻게 찾을 거냐. 네. 저는 이게 쟁점이라고 봅니다. 자, 성일종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충돌을 규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쉽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 이해 충돌이 되는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교육계에 근무했으면 교육기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압력도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계는 교육계에서 교육계에 계시다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안 갈 수가 없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문성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교육 전문가는 교육 문제는 교육에 근무하셨거나 관련하셨던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혁하고 좋은 입법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해 충돌하고 굉장히 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저희 소관 상임이고 제가 담당 간사를 맡고 있어서 지금 정부도 준비하고 있고 의원들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면 그래도 국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토론회도 좀 하면서 앞으로 이 법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예정대로라면 이게 7월 15일 공수처가 출범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천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추천할 사람을 접촉하고 고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 공유가 된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제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추천을 함으로 해서 공수처장을 뽑는 과정으로 간다고 봐도 될까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청와대 수석급 이상 또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권력의 감시를 하게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했었어야 돼. 이걸 안 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이것들을 안 했어요. 그러니 청와대에서 8개 부서와 13명이 기소가 된 울산 부정선거 사건 같은 경우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특별감찰관제를 빨리 임명을 해라. 동시에 하자. 이렇게 빨리 먼저 임명하고 하자. 이렇게 우리 원내대표가 이제 말씀을 하셨던 사항들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뭐 지금 뭐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공수처 뭐 야당이 어찌됐든 간에 무시하고 다른 입법을 내서 야당이 2명이 추천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법도 바꾸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야당은 절박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일의 선호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방향성에서는 우리가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후보 추천위원 2분을 아마 이렇게 보고 계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의원들하고는 말씀이 없으셨고요. 또 네. 그건 지도부에서 할 일이고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께서 하실 일이니까 아마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과 별도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추천위원을 고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대로 따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실 건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천을 하겠다는 신호는 네. 여러 번 왔어요. 아, 그래요? 지금 2달 반 동안. 2달 반이 뭡니까 지금? 2달 반 넘었죠. 2달 좀 넘었네. 여러 번 왔기 때문에 발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표를 해야지 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많이 와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개정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일단 개정 작업대로 추진하되 만약에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행 법대로 추천 작업을 진행하는 거는 저는 뭐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우리 김 의원님이 이제 짧게 끝내셔야 최고위원으로서 됩니다. 계시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느긋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론도 듣고 또 2달 야당이 동안 느긋하게 왔는데 좀 야당이 빨리 하셔야지. 헌법 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우리나라 헌법 체계하고 안 맞아요. 법률 체계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판을 요청을 했으니 이런 걸 나올 때도 좀 기다려서 좀 여유 있게 가면 협치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판결 나면 바로 중단하면 됩니다. 자, 절차가 중단되면 돼요. 자, 민주당에서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상정하면서 공수처법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이제 걸은 것 같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도 추천위원을 고르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수가 뭔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11월이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뭐가요? 공수처 출범? 아니죠. 그건 하루가 급해요. 아, 그런가요? 예. 자, 뭘 저희는 급해요. 7월 천천히 해도 15일이 돼요. 목표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9월 말이라도 지금 빨리 추천을 해야 됩니다. 아니 김 의원님 선거법 자, 그렇게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 해서 네, 네.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비례대표를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급하지가 않다니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여유 너무 갖고 늦어요 지금. 우보말리라 그러잖아요. 천천히 가시면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여당이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빨리 합시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민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